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삼체 3권 설명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1권과 2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지구로부터 4광년 떨어진 곳에 삼체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태양이 3개예요. 태양이 3개가 뜨면은 불타 죽고요. 태양이 안 뜨면은 얼어 죽고, 힘들어지면은 이제 몸을 탈수해서 버티고, 다시 좋아지면은 다시 입수해서 문명을 꾸려나가고, 뭐 그러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그 지구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문화 대혁명 때 엄청난 고초를 겪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원재. 전파망원경 기지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가 우연히 삼체 문명을 발견하고 그 삼체 문명을 지구로 불러들입니다. 인류보다는 삼체인들이 여기를 지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삼체가 함대를 지구로 향해 출발시켰고요. 그 함대는 이제 400년 후에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지구에 알려지면서 지구는 대혼란 상태에, 그때 우주 사회학을 전공한 러지라는 사람이 면벽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이제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 면벽 프로젝트는 인류가 삼체를 막기 위해서 4명의 면벽자를 선정해서 삼체를 막아낼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나머지 3명은 처참하게 실패하고요. 결국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러지만이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흑의 숲 이론인데요.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득식을 되고 있고, 그 문명들은 서로 숨을 죽인 채 상대가 포착이 되면 바로 쏴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암흑의 숲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삼체 문명을 상대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지구로 쳐들어오기만 해. 니네 문명 좌표를 전부 우주에다 쏴버리겠다.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오기만 해. 이게 완전히 먹혀 들어가면서 삼체는 지구 침략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3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삼체 3권의 제목은요, 사신의 영생입니다. 삼체 3권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4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우르반 대포라고요. 그 오스만 제국이 대포를 가져왔는데 500kg짜리 화강암 덩어리를 계속 쏘는 거야, 성벽에다가. 그럼 성벽이 박살이 나는 거야. 재장전 할 때마다 막 몇 시간씩 걸려. 그래가지고 거의 시계추처럼 일정한 시각마다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절망에 빠져 있죠. 거기 황제도 이제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한 정체불명의 여인이 이 황제를 찾아와요. 자기가 마술로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 자루에서 뭐를 하나 꺼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순금으로 된 성배예요. 근데 그 순금 성배는 콘스탄티노플의 지하 성당이 아주 깊은 밀실에 있어가지고 그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를 꺼내온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 여자가 이제 짧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모든 곳이 열려 있대. 이제 물어봅니다, 황제가. 아, 그러면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끄덕거려.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저희 지하 감옥에 전쟁 포로가 있는데 그자의 머리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여자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자루에. 근데 보니까 뇌만 가져온 거야, 그 사람의. 뇌만 빼온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몸에 상처가 전혀 없어. 뭐 머리에 칼자국도 전혀 없고 그냥 깨끗한 시체가 누워있고 뇌만 빼온 거야. 그냥 뭔가가 스르륵 통과해가지고 그냥 쑥 빼온 것처럼 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마법사구나 해가지고 이제 황제가 싱글벙글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는 성녀가 되고 싶습니다. 성녀가 되고 싶대요. 역사책에 성녀로 남고 싶대. 왜냐면은 이 여자가 사실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분 상승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그녀를 이용해서 전황을 이제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을 오스만 진영 쪽으로 보내요.
이제 술탄 뒤졌다 하면서 하루가 지났어.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고 있는데 아군 진영의 탑에서 그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술탄 쪽 진영으로 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술탄한테 안 갔냐고 하니까 이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하루 아침에 그 능력이 사라진 거야. 황제가 이제 너무 열이 받아서 그녀를 이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함락이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짧은 마법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마법은 아니고요. 우주를 떠돌던 어떤 4차원 공간의 파편이 25일 동안 지구 궤도하고 겹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차원 공간이 살짝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안에서 사는 우리는 벽을 뚫어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4차원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심장도 뇌도 굳게 닫힌 금고속도 그냥 훤히 열려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가 저에게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 파편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거짓말처럼 그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지금부터 벌어질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3체 침공 계획이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되고 그 인류가 공포에 떨면서 그 면벽 프로젝트를 발표하던 그 시기예요. 그 러지가 유엔에 가가지고 자 마지막 면벽자 러지 교수입니다. 에? 제가요? 왜요? 막 이러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그 근처에서는 다른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에 윈티엔밍이란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기 폐암 환자야. 그래서 병실에 누워 있어. 시한부예요. 우주공학을 전공한 친구고요. 말기야 말기.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안락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미 안락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치료비는 전부 아버지가 대고 있는 상태고요. 별로 안 친한 누나가 있는데 자꾸 그 아버지의 돈이 윈티엔밍한테 이제 치료비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물려받을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다가 동생이 좀 빨리 죽었으면 빨리 가면 안 되나? 약간 이러고 있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윈티엔밍도 이제 안락사를 신청한 거죠. 그 상태에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학교 동기가 찾아와요. 근데 최근에 사업으로 대박이 난 친구예요. 후원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최근에 음료수를 하나 개발한 거야. 녹색 폭풍이라는 음료수인데요. 약간 웰빙 음료예요. 근데 이 음료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대학 시절에 그 윈텐밍이 생수병에다가 잡초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제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원이 웃으면서 아니 그 잡초를 왜 생수병에다가 넣어 먹냐고. 그러니까 이제 윈텐밍이 이게 바로 자연의 맛 아니겠니 하면서 이제 막 드립치면서 막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음료수야. 그 웰빙 열풍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최대 음료 회사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억만장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소래눈 같은 거지.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후원이 윈티엔밍을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너한테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너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나는 이거를 꼭 너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윈티엔밍한테 300만 위안을 준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 돼요. 후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쓰지? 내가 곧 죽을 텐데. 근데 누나한테 주긴 싫어. 꼴배기 싫어. 근데 그러던 찰나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하나가 그 윈티엔밍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유엔에서 면벽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타 프로젝트라고 그 우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의 소유권을 파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저 별 이제 당신 겁니다. 저 별 이제 당신 거예요. 사세요. 유엔에서 벌인 거의 봉이 김선달 사업인데, 그러니까 만수르 같은 이제 전 세계 부호들 몇 명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한 17개 팔리고 끝났어. 그래서 총 수익은 고작 4천만 달러. 그 뉴스를 보더니 티엔밍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본인의 대학 시절 첫사랑
청신이라는 아름다웠던 여자 동기를 떠올리게 돼요. 이 윈티앤밍이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그리고 성격도 약간 뒤틀려 있어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던 사람이 청신이라는 친구였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자주 별 이야기를 했었고 윈티앤밍은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그런 기억들이 이제 미친 듯이 몰려오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으로 청신에게 별을 선물하고 가야겠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 10억으로 살 수 있는 별을 찾아봐요. 그랬더니 286광년 떨어진 항성 DX3906이라는 별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하죠 해가지고 그 별을 사서 익명으로 청신 앞으로 그 소유권 증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락사 당일이 됐어. 그 안락사 기계에 들어가면요. 정말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5번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5번 다 예를 눌러야지 이제 주사기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여러 과거들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씩 그 버튼들을 이제 누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약이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청신이 들어온 거야. 멈추세요! 하면서 청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이 들어가다 말고 주사기가 뽑혀요. 안락사 프로세스가 중단이 됐어요. 갑자기 내가 짝사랑하던 청신이 나타난 거잖아. 죽음의 순간에서 그 몽롱해진 순간에서. 그래서 아, 나 죽었나? 여기가 천국인가? 하면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청신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티엔밍한테 말하는 거야. 티엔밍, 너 그거 알아? 안락사법은 너를 위해서 통과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려면 이제 청신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청신! 이 친구 역시 디엠민과 같은 우주공학 전공자인데요. 졸업 후에 UN 산하에 있는 행성방위기구라는 곳에 기술보조원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어떤 운명을,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뒤흔드는 남자, 행성방위기구의 수장 토마스 웨이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요, 굉장히 고전적인 미남이고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가를 피우고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늑대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는 인류를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이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네는 자네 어머니를 매 춘굴에 팔아 넘길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그거죠. 그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넌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겠냐? 청신이 아니요. 즉 당연히 고개를 저어요. 그러니까 웨이드가 짤막하게 말합니다. 가서 일 봐. 내가 원하는 인재가 아닌 거야. 어쨌든 그 웨이드의 목표는 삼체 함대에 인간 첩보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삼체가 지자를 지구에 쫙 깔아놨잖아요. 니네만 깔아놔? 우리도 인간 보낼 수 있어? 하면서 삼체 함대에 첩보원을 보내는 게 일단 목표야. 웨이드에 잡히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삼체인들이 그 인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살려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작은 가능성 하나에 인류의 운명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입니다. 현재 인류의 우주 기술로는요, 그 오르트 구름, 그 태양계 바깥을 감싸고 있는 그 천체군까지 도착하는데도 한 2만 년 걸려. 지금 우주선 속도로는. 탐사선을 만드는데 그 목표 속도는 광속의 1%.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회의를 이제 계속 하는데 대부분 이제 탁상 공론이에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아무 기대도 없던 신입사원 청신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경량 탐사정에다가 커다란 태양 돛을 단 다음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핵폭탄을 1000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탐사선이 지날 때마다 순차적으로 터트려서 그 핵폭발의 복사 에너지로 탐사정을 계속 가속시키는 거예요. 바로 계단 프로젝트를 입안하게 된 겁니다. 이 신입사원이. 근데 관건은 하나예요. 탐사정이 미친 듯이 가벼워야 돼. 그걸 하려면. 당연한 얘기죠. 가벼워야지 가속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넣어보니까 한 1톤이 나온 거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관측 장비 다 빼고 인간만 집어 넣어야 된다고. 근데 동면 장비를 넣으면은 오히려 더 늘어나. 몇 톤이 돼.
그때 이제 청신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체인들의 기술이라면 부활시킬 수가 있을 거다. 해동 장치를 빼면은 100kg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자고. 시체를 보내자고. 근데 이제 나사가 우주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100kg도 어림없어. 10kg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케이블도 좀 더 굵은 걸 써야 된대. 그래서 결국은 500g까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야, 지랄하지 말고 고양이나 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토마스 웨이드 그 수장, 그 사람이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뇌만 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삼체가 알아서 하겠지, 나머지는.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의 뇌를 보내냐? 그래서 이제 웨이드가 정치권을 움직여서 여러 나라에서 안락사법을 빨리 제정을 시킵니다. 그 불치병 환자들 중에서 뇌를 보낼 그 후보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담금주 상태로. 그쵸. 예. 그 상태로 보내는 거죠. 예. 그 시기에 그 우연처럼 그 청신에게 한 장의 증서가 도착합니다. 별의 소유권 증서가 도착을 해요. 익명으로 왔죠. 그러니까 어머 낭만적이야. 어떤 낭만적인 사람이 보낸 걸까 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합니다. 그렇게 막 대학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윈티엠밍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대학 동기 윈티엠밍이 이제 폐암 말기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 얘기를 듣더니 청신이 이런 임무에는 티엠밍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꿈에도 모르는 거지. 청신은 그 별을 보낸 사람이 티엠밍이라는 거는 그저 그냥 인류를 위해 헌신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찾아가요.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순간인 거야. 안락사 약 들어가던 순간. 근데 청신은 얘가 안락사를 신청해서 들어간 것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냥 이제 그걸 권유하러 간 건데 이미 안락사 기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티엠밍이 안락사 신청을 안 했으면 청신이 직접 권유를 했을 거예요. 어차피 뇌를 꺼내려면 안락사 해야 되잖아요. 안락사 멈추세요! 예, 안락사 해야 되니까 안락사 멈추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티엠밍이 안락사를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지만 이 계단 프로젝트에 자원을 하고 죽으면 그 뇌를 쓸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근데 티엠밍 입장에서는 사랑의 짝대기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천사가 온 거야. 그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처연하게 웃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자신의 짝사랑, 또 별을 선물한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할게 하면서 이제 수락을 하는 거죠. 웃으면서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청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요. 자기가 했던 선택이 바로 그 웨이드가 말했던 어머니를 매춘굴에 파는 일과 똑같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보 추천을 이제 철회해요. 티엠밍 걔 있잖아요. 걔 학력도 낮고요. 성격도 괴팍하고요. 아웃사이더라 가지고요. 환경 적응력이 없어요. 걔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웨이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오히려 환경 의존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형 인간은 낯선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에는 아싸가 제격이다. 그러면서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청신이 티엠밍은요, 사랑을 모르고요, 인류에도 없어요. 청신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별을 선물한 게 티엠밍이라는 걸. 사랑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티엠밍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 서약식이 열려요. 티엠밍 말고도 이제 몇 명의 후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탐사정에 실릴 뇌 주인을 정하는 서약식인 거야. 그래서 7명의 후보가 인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인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윈 티엠밍. 저는 그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드가 이제 물어요. 그럼 왜 참여했지? 전 그저 다른 세계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인류에게 충성할지는 그 세계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웨이드는 속으로 환하게 웃어요. 얘야 얘. 적격이야 적격. 마음에 쏙 들어. 그 삼체인들은요, 기만을 모르잖아요. 거짓말이란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언문 낭독을 거부한 그 티엠밍을 그 지자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삼체인들한테는 이렇게 보이겠죠. 아,
이 인간은 인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구나. 안심하고 살려둬도 되겠구나. 최고의 스파이 후보가 된 거야. 결국은 윈 티엔밍이 최종 선택이 됩니다. 티엔밍의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지고요. 그 뇌 적출 수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제서야 이 잔인한 토머스 웨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청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얼마 전에 별 선물 받았다며? 그 별 있잖아. 윈 티엔밍이 선물한 거야. 알고 있니? 그 순간 이제 청신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열을 하면서 이제 수술실로 달려가는 거야. 백지영 노래 막 깔리면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수술실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박차고 이제 들어갔는데 티엔밍의 뇌는 이미 차가운 액체 헬륨 탱크에 담겨 있었습니다. 청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금주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게 티엔밍의 뇌를 실은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최종 무게는 500g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이제 티엔밍의 뇌를 넣었고요. 청신은 남은 아주 작은 공간에 몇 종류의 작물 씨앗을 넣어요. 삼체인들이 그를 부활시킨다면은 그 티엔밍이 먹을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곡식을 몇 개 넣었어요. 근데 이 사소한 씨앗이 나중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발사가 됩니다. 1004개의 핵폭탄이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빛의 사다리를 만들죠. 그러면서 우주선은 천천히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넷플릭스 삼체 드라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준 문장이 있어요. 바늘구멍에 실을 광속으로 1004번 통과시키는 난이도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밀함이 이제 필요한 프로젝트인데요. 998번째 가속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케이블이 하나 끊어져요. 단 몇 미리만 어긋나도 최종 목표는 엄청나게 어긋나잖아요. 그래가지고 998번째에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서 그 탐사정이 거대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 안에는 윈 티엔밍의 뇌도 들어있고 인류가 걸었던 희망도 들어있고 청신의 마음도 들어있었는데 어둠컴컴한 이제 우주 공간 속으로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그 면벽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되던 그 시기에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로 가봅시다. 현재. 그러니까 러지가 삼체에게 암흑의 숲 위협을 성공한 거. 삼체 세계는 들어라! 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까이 오면은 너희들의 좌표를 우주에 싹 뿌리겠다. 라고 러지가 위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위협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위협의 세기 12년이에요. 인류는 삼체 기술을 전수받아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과학기술이. 일단은 삼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력파 안테나 3개를 지구에 건설합니다. 아시아에 하나, 북미에 하나, 유럽에 하나. 그 이전 1권과 2권에서는 전 우주에다가 신호를 발사하려면은 태양의 어떤 증폭을 이용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이 레이더만으로만 발사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3개를 만들었어. 그리고 우주 전함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이제 그래비티호. 중력이야, 이름 자체가. 이 우주 전함 자체가 중력파 안테나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항해를 하면서 암흑의 숲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는 총 4개의 중력파 발사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물방울 공격이 있었을 때 우주 전함 7대가 살아남아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 우주 전함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자원을 두고 이제 경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다 죽고 마지막에 이제 2대만 남아서 우주 양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청동시대호하고 블루스페이스호. 딱 그 중에 하나 청동시대호가 14년 만에 지구를 향해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삼체를 위협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지구가 안전해졌으니까 이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 이 최후의 생존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4년 만에 돌아온 거야. 그 우주 공항에 사람들이 이제 인산인해로 모여 있어. 왜냐하면 14년 만에 왔기 때문에 그 승무원들의 가족들도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고 이제 인산인해야.
딱 이제 기항을 하고 승무원들이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전원 체포가 됩니다. 인류의 수치, 인류의 배신자들! 이러면서 죄목이 두 가지예요. 양자호를 그때 공격해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양자호 공격 및 전 승무원 살해, 1급 살인죄, 반인류죄, 요 두 가지.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양자호를 공격하기 전에 투표를 했어요. 공격할지 말지. 근데 청동시대호 승무원의 94%가 공격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주파 폭탄을 발사해서 그 기계들은 멀쩡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만 다 죽였거든요. 거기 있는 연료하고 이제 기계들을 다 떼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승무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식자재 창고로 옮겨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배심원 2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요. 청동시대 승무원들의 최후 변론이 더 충격적이야. 우주에서는 그 윤리의 마지노선이 달라진다. 육지로 나온 물고기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듯이 우주로 나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승무원 1,700명 전원이 징역 20년에서 300년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수감되기 직전에 청동시대호를 어쨌든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수인계하는 날에 그 청동시대호 장교가 헌병을 뿌리치고 몰래 통신기를 켜가지고 우주 반대편으로 떠난 그 블루스페이스호에게 긴급 통신을 보내는 거예요. 블루스페이스호, 귀환하지 마라! 지구는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이러는 거야. 왜냐면 블루스페이스호한테도 귀환 명령이 떨어졌었거든요. 블루스페이스호는 그 신호를 받자마자 즉시 빤스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주력함, 그래비티호, 전함 자체가 중력파 안테나인 그 그래비티호가 그 블루스페이스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삼체 측이 제안을 해요. 저희가 물방울로 빠르게 추격해서 부숴드릴까요? 그랬더니 인류가 거절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 인류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대신에 물방울 2대가 동행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래비티호하고 물방울 2대가 블루스페이스호를 이제 잡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따라잡으려면 한 50년쯤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방울 아시죠? 그 지구 함대 2,000대를 단 몇십 분 만에 괴멸시킨 그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그 존재들 있잖아요. 그리고 50년이 흘렀어요. 그 계단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후로 청신은 바로 동면에 들어갔거든요. 264년 만에 청신이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이제 계단 프로젝트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죠. 윈티엠밍의 소식 없어요. 계단 프로젝트는 마치 면벽 프로젝트랑 똑같이 그냥 역사책의 한 줄로만 남아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엔이 그냥 청신을 깨운 거였거든요. 근데 깨운 이유가 있어요. 왜 청신을 깨웠냐면요. 그 청신이 소유한 항성 있잖아요. 윈티엠밍이 선물한 별. 그 별 DX3906에 지구형 행성이 2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발견자는 대학원생 AA라는 친구인데요. 이후에 이제 청신에 충실한 부사수가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2개의 행성 중 하나가 무려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치가 이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그 항성의 소유권을 이제 넘기라고 한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겠다고. 근데 청신이 거절합니다. 그 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라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은 그러면은 그 항성은 됐으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나중에 발견된 행성 2개만 팔라고 약간 이제 조정 신청을 한 거죠.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팔고 거의 뭐 천문학적인 부가 들어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또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청신은 그 재산으로 이제 헤일로 그룹이라는 거대한 우주 개발 기업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 별을 발견한 AA가 그 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AA 목소리를 사칭을 해가지고 청신을 불러내요. 청신은 아무 의심 없이 나갔는데 그곳에서 청신을 기다리고 있던 거는 그 옛날 우주행성 방위국 수장 토머스 웨이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수장님이 청신을 불러낸 거예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어. 동면했나 봐, 이 사람도. 청신이 뭐 묻기도 전에 웨이드가 청신한테 총을 쏴요. 어깨에다가. 왜? 300년 만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웨이드가 말을 합니다.
난 검잡이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넌 내 경쟁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복부를 향해서 한 발 더 쏴요. 어깨에 한 발 맞았는데 배에 또 한 발 맞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머리에다가 대고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 웨이드의 팔이 증발하듯이 사라집니다. 경찰이 전자총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청신은 이제 쓰러지면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절해요. 검잡이가 뭐지? 검잡이는요, 어떤 직책의 이름인데요. 삼체가 인류의 위협을 가하면 전 우주를 향해서 암흑의 숲 위협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요. 왜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냐면 이거는 집단 지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또 국가 간의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절대 발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명 그냥 쏴야 되는 거야. 결정권 100%. 그리고 그 한 명은 언제든지 삼체 문명과 지구 문명을 동시에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검잡이는 러지입니다. 60년째 지하 벙커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손에 중력파 스위치를 들고 삼체를 향해서 침묵의 위협을 보내고 있어요. 러지는 그때 이미 100살이 넘었습니다. 삼체가 어떤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위협 정도를 수치, 마치 전투력처럼 위협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러지의 위협력은요, 92%에서 98%를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위험한 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체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런 러지를 보는 세상의 어떤 시선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시선도 있고요. 반대로 언제든지 인류를 끝낼 수 있는 폭군이다. 이런 두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제 러지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검잡이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총상에서 회복한 청신은 병원에서 이제 최신 영화들을 보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거야, 영화들이.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놀랍게도 그 영화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삼체인들이 만든 영화래. 사광년 밖에서 만들어서 보낸 컨텐츠라는 거예요. 삼체가 이제 무력화되고 60년이 지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문화 반사 현상이라고, 삼체랑 인류가 이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기술과 예술, 문화 이런 게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인류가 삼체의 기술 문명을 흡수한 것처럼 삼체도 인류의 대중문화를 10년 만에 완전히 흡수해 버렸고요. K-팝처럼 진짜 삼체팝, 삼체류 드라마, 삼징어 게임, 3TS, 삼체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게 지금 난리인 거야. 말 안 해주면 인간이 만들었는지 삼체가 만들었는지 구별도 못해. 이제는 6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평화로워진 거야. 그렇게 해서 청신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지자가 원래 그냥 작은 입자였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몸을 갖게 된 거야. 그 사이보그 형태의 인격체가 된 거예요. 아담한키의 기모노를 입고 있는 굉장한 또 미인입니다. 그러면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고 싶다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담한 동양풍 정원이 딸려있는 집에서 다도를 하는 거야. 얘가 차를 쫄쫄쫄 내려줘요. 몸 자체는 사광년 밖에 있는 삼체가 원격 조종하는 거지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인간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끼리 있으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지만 너무 약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기 직전에 지자가 청신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이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당시에 청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신이 왜 검잡이 후보가 되었을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삼체팝에 빠져있는 인류들이 다음 검잡이는 두 세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였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된 거야. 심지어 거기다 또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어떤 모성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런 여론이 이제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음날 청신이 이제 검잡이
경선 후보들을 만나게 돼요. 한 7, 8명 되는데 다 이제 30대에서 60대 남자들이야. 다 막 쟁쟁해. 입자가속기 설계자도 있고 막 해군 중장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막 정치가도 있고 하여튼 전문가 집단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청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가씨는 검잡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판단력과 경험, 나이가 부족해. 우리는 삼체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보 사퇴하라고. 근데 반면에 이제 유엔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2대 검잡이는 저런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청신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세상엔 사랑이 필요해. 청신도 실제로 엄마가 어렸을 때 주워와서 키운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컸던 거야. 청신이 이 세상의 모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내가 품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검잡이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검잡이 후보가 된 거야, 청신도. 그 같은 시점에 이제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50년 동안 그래비티오가 블루 스페이스호를 추격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따라잡았어. 하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멀긴 해요. 많이 멀어요. 한 수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겠죠. 근데요, 그 추격하고 있는 그래비티호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비티호의 복도에 블루 스페이스의 승무원이 나타난 거야. 수억 킬로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약간 정신 착란을 의심해요. 너무 우주선을 오래 타서 그런가? 그러더니 또 파이프가 팡 하고 터져. 그 안에서 작은 암석 조각이 나왔어요. 근데 이 우주선 선체는 어디에도 뚫린 흔적이 없는 거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승무원 몸에 단면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장기, 근육, 뼈가 다 보여. 근데 그 승무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봤어. 그랬더니 그래비티오가 뒷부분이 사라져 있는 거야. 아예 칼로 도려낸 듯이 사라져 있는데 원래 그 부분이 도려져 있으면 당연히 폭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제 공포에 빠집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가 울립니다. 함께 비행하고 있던 2개의 물방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돌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비티호로, 하나는 저 앞에 있는 청동시대호를 향해서. 지구에서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검잡이 인수인계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청신이 2대 검잡이로 이제 결국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신이 지하 45km 지하에 있는 그 러지가 반세기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위협 통제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m 두께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100살이 된 러지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 그 손에는 중력파 발사 스위치를 들고 머리가 아주 곱게 빗고 수염도 이렇게 싹 빗어 넘기는 그 하얀 백발이에요. 근데 100살인데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아직도. 그 60년 동안 진정한 면벽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청신이 러지한테 가서 저는 2대 검잡이 청신입니다. 스위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러지가 묵묵히 스위치를 건넵니다. 그리고 청신이 스위치를 인수인계 받은 지 단 5분 만에 태양계 전역에 숨어있던 모든 물방울이 지구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60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다는 듯, 이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이 물방울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요. 경보가 울립니다. 물방울 9분 후 지면 도착. 물방울 8분 후 지면 도착. 계속 경보가 울리는 거야. 물방울 5분 후 지면 도착. 청신은 패닉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발사 스위치만 들고. 근데 이제 왜 못 누르냐면은 그 순간에 청신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구의 40억 년 역사가 흘러가는 거야. 우주에서 돌덩이들이 뭉쳐서 생겨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이 태어나고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룡시대를 거쳐서 인류가 태어나고 문명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40년 역사가 지금 내 손가락 하나로 끝난다고? 나 못해! 하면서 스위치를 던져버린 거야. 그 순간에 지구에 있던 3개의 중력파 안테나가 물방울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태양을 이용한 전파 증폭 기능도 상실하게 돼요. 물방울 한 대는 또 태양으로 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우주에 위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가 인류 전체에게 티베깅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거 60년 동안 존버를 한 거야, 이날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인류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그래비티어가 있다. 우주에 그래비티어가 있어. 근데 이제 지자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래비티어? 장난합니까? 이미 박살났는데요? 삼체 함대는 계획을 다 해놓고요. 이미 5년 전에 함대를 출발시켰어요. 지구를 향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삼체 함대가 이제 광속 항행이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1년 후면 태양계에 도착을 한대요. 그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청신의 위협력은요. 러지가 93에서 98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청신의 위협력은 10%였습니다. 나중에 또 밝혀진 사실인데요. 토마스 웨이드의 위협력은요. 100에서 1자로 고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청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자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번이나 인사를 했겠죠. 자, 지자가 마지막 통보를 인류에게 날립니다. 전 세계의 전 인류는 모두 호주로 이동하십시오. 1년 드립니다. 그 후에는 호주 외에서 발견된 인간은 다 쓸어버립니다. 40억 명의 인류가 단 1년 동안 호주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호주 전체가 거대한 난민 대륙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청신도 호주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시에 살았어.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 갔었는데 맨날 이제 청신한테 이제 사람들이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이제 너 그때 왜 스위치를 안 눌렀어? 너 때문에 40억 명이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면서 맨날 저 패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고픔도 이제 빼앗기고 그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쓰럽게 여긴 어떤 노인이 거기서 그러지 말고 우리 사막으로 가자고.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40억 명이 1년 동안 호주를 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종교, 문화 갈등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 국경이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과정에서 이런 막 폭동, 폭염, 굶주림 이런 민족 간 갈등 이런 걸로 그냥 막 수백만 명이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치안군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체가 치안 유지군 500만 명을 모집한다고 이제 공고를 내려요. 그랬더니 거기 10억 명이 지원해. 왜냐면은 그 500만 명은요, 호주 밖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 삼체에 저항하는 저항군도 한 200만 명인가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막 게릴라전을 벌이고 막 그래. 그리고 삼체가요, 호주로 인간들이 이동을 할 때 모든 대형 발전기, 운송시설, 기간산업시설 이런 걸 전부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요, 의도적으로 중세 기술 정도만 남겨준 거예요. 농업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중세 시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원성이 폭발하죠. 아유, 이러다 다 굶어 죽습니다. 식량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자가 싸늘하게 말합니다. 아니, 먹을 게 왜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많잖아요. 서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대로라면은 그 삼체 함대 도착 3개월 뒤에 인류가 5천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민이 완료가 됐어요. 호주 전역이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기아토! 삼체가 사라졌어. 하루아침에. 그 삼체 함대도 궤도를 바꿔서 태양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지구에 주둔하던 물방울도 다 사라졌어요. 대체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구의 안테나가 파괴되던 그날 있잖아요. 검잡이 인수인계식 할 때 그때 그래비티호하고 블루스페이스호도 물방울의 공격이 시작이 됐잖아요. 갑자기 가속해서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둘 다 명중하지 않았어요. 빗나간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요, 원래 물방울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매끈하다 이었잖아요. 근데 녹이 슬어버린 거야, 무슨 구리처럼. 그리고 속도도 엄청 느려지고 뭔가가 물방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방울의 추력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물방울 그 두 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앞서 설명했던 그 이상 현상 있잖아요. 막 사람의 단면이 노출되고 막 선체 일부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그 현상이 그래비티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블루 스페이스 호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는데요. 이 두 함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비티호는 이거 정신 착란 현상인가 하면서 그냥 허둥지둥 대고 있었고 블루 스페이스 호의 승무원들은 그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4차원 조각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현상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그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 성녀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처럼. 그래가지고 물방울을 무력화를 시킨 거예요. 그걸로 물방울의 내부를 볼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내부 그냥 끄잡아내가지고 그 뇌 꺼내던 것처럼 바로 고장낸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도 무력화를 시키고 그래비티호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순간적으로 해병대 100명을 침투를 시켜 자기를 잡으려 온 그래비티호를 역으로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양쪽의 승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구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중력파 안테나가 다 박살난 것 같다. 삼체가 다시 공격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쏘자. 그랬더니 또 이제 한 장교가 그랬다가는 지구 세계도 멸망이라고. 그리고 또 의견이 막 갈려. 아닙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원 투표를 해요. 신호를 쏘면은 삼체 문명은 끝장나. 대신에 지구 문명도 끝장나. 돌아갈 고향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다 했는데 결과는 찬성이 더 많았어. 그래서 이제 발사 스위치를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무원들이 우르르르 다가와. 그러더니 손을 하나씩 포개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결정한 거다. 하면서 인류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 팍 누릅니다. 삼체 세계의 좌표가 전 우주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삼체 함대가 태양계에서 빤스런을 시작했고 호주에서도 철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암흑의 숲 위협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래비티호에서 전 우주를 향해서 암흑의 숲 위협이 발동을 했고요. 삼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났어요. 40억 명이 호주에서 갇혀 살던 그 지옥 같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인류는 빠르게 이전의 번영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 스페이스호하고 이 그래비티호는 전 인류의 영웅이 되어 있어요. 예전엔 배신자라고 막 욕했었는데. 그리고 그 500만 명 치안군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 치안군에게는 처절한 보복이 가해졌고요. 200만 명 저항군은 인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지도 그때까지도 살아남아서 저항군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좌표가 전 우주에 발사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의 공포 아래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은 사상 최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검잡이 청신에 대한 여론은 많이 회복이 됐어. 약간 비난 반, 동정 반. 거의 2023년의 주펄에서 2025년의 주펄이 됐어.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어. 하여튼. 근데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그 청신의 유일한 위안은 그 호주에서 살던 당시에 그 본인에게 집을 제공해줬던 그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하고 이제 밤에 죽고 싶을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노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항상 이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달래줬었어요. 근데 어느 깊은 밤에 노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어이 청신아, 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거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하늘을 봤더니 어둠 속에서 어떤 별이 초신성 폭발처럼 엄청난 빛을 내면서 그 도시가 대낮처럼 밝아진 거예요. 청신아, 두려워 말거라.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삼체 항성이 터져버렸어요. 중력파 발사 후 3년 10개월 만에. 근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는 안전한가? 태양계 좌표를 직접 쏜 건 아니에요. 그래비티호가. 삼체 문명의 좌표를 쏜 거죠. 근데 삼체랑 지구가 교신을 한 흔적이 있잖아. 그게 우주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역추적한다면
지구도 암흑의 숲 공격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 삼체 문명이 파괴된 걸 보면서 그냥 조용한 상태야. 공황도 안 와. 환호도 없고 그냥 침묵. 왜냐면 그냥 막연한 공포 있잖아요. 그 우주의 냉혹함을 처음으로 이제 직접 본 거야. 막연하게 우리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 막연함밖에 안 남은 그 상태인 거야. 그리고 이제 삼체 멸망 직후 지자가 아직도 지구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인간의 형태로. 걔가 청신하고 러지를 또 초대를 해요. 차 한잔 하자고. 그 지자가 이제 러지하고 청신을 초대를 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삼체 항성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터졌고요. 삼체 행성은 그 항성에 추락해서 이제 멸망했고요. 몇 대의 우주선만이 그냥 이제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그래서 청신이 물어봐요, 지자한테. 그럼 우리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지자가 그건 모른다. 1세기가 될 수도 있고 2세기가 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러지가 질문을 합니다. 그 삼체 항성을 파괴한 방식이 흔한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 암흑의 숲 공격은 2가지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임의성과 경제성이다. 그 방향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광립이라는 걸 쏴가지고 한마디로 빛의 총알인데요. 그 항성의 어떤 핵을 자극해가지고 걔가 알아서 이제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싸고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 요게 이제 암흑의 숲의 공격 방법이다. 러지가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요. 혹시 인류가 전 우주를 향해서 평화선언을 발사할 수 있냐고. 우리는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는다는 거를 전 우주에 발사할 수 있냐고.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자의 답이 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지자가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간 거야. 어쨌든 그런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또 인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요. 2가지야, 크게. 성명파와 자해파로 나뉘어요. 성명파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문명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전 우주에 하자라는 파가 이제 성명파고, 자해파는 그거 말로 하면 믿어주겠냐?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모든 기술을 버리고 원시 시대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능도 퇴화시킵시다. 차돌 짬뽕 주문해! 그 정도로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인류는 다시 이런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지자한테 연락이 와요. 청신하고 러지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대. 자기 이제 떠난다고. 그리고 지자가 떠나기 전에 청신한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대. 청신, 윈티앤밍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계단 프로젝트로 그 뇌만 우주로 날려보낸 나한테 별을 선물한 윈티앤밍이 날 만나고 싶다는 거야. 담금주 우승했나봐. 이제 깔 때가 됐나봐요. 그 윈티앤밍이 살아있었던 거야. 우주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삼체 문명에 결국은 닿았어요. 삼체 문명이 수거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청신은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화상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상공에서 150km 떨어진 소형 우주 기지에서 청신하고 윈태밍이 영상통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자유로운 통신은 아니고요. 삼체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래서 모니터 위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전구가 달려있어.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면 초록색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 근데 뭔가 민감한 주제, 뭔가 인류에게 전해주면 안 되는 정보를 윈태밍이 말하거나 하면 노란색 불이 들어와.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만약에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기지가 폭파돼요. 약간 북한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청신은 그 막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모니터 앞에서 윈티앤밍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탁 켜진 거야. 황금빛 보리밭이 일렁이고 있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보리를 이렇게 싹 만지면서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는 윈티앤밍이
딱 나온 거야. 그 보리는 그 뇌를 보낼 때 청신이 넣었던 그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너무 건강해 보여, 윈티앤밍이. 그 폐암 말기 4기 때 그 모습이 아니야. 너무 건강해 보여. 그러더니 화면을 보면서 청신 안녕? 어제 헤어졌던 사람 같아. 몇백 년 만에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청신이 이제 티앤밍 너 살아 있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 밭은 뭐냐고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 청신이 또 물어봐. 농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윈태밍이 밝게 웃으면서 당연히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 흙은 어디서 난 거야? 이거는 운석을 갈아서 만든 흙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초록색 불이 노란색 불로 탁 바뀌어.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이제 삼체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기술 쪽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그 불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그 윈티앤밍은요. 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지구 소식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청신이 겪은 고통, 청신이 견뎌야 했던 비난, 고립,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수광 년 떨어진 곳에서 늘 바라보고 있었어. 여기서 또 백지영 노래 청신이 막 눈물이 막 너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윈티앤밍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청신, 우리 어릴 때 같이 동화책 만들던 거 기억나? 이러는 거야.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윈택밍이 계속 막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화책 같이 한 100권도 넘게 만들었잖아. 기억 안 나?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여기서 동화 작가로 유명하거든. 청신이 그때 깨달아요. 지금 윈택밍이 동화로 어떤 정보를 지금 전송하려고 하는구나. 검열을 피해서 동화 속 은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윈티앤밍이 청신, 내가 만든 동화 들려줄까? 이러는 거야. 청신이 그 의도를 이제 깨닫고 얘기해줘. 그래서 윈티앤밍은 이제 목숨을 걸고 동화 3개를 얘기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동화 3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국왕의 새 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없는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섬나라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이 바다의 이름은 도철해라는 바다예요. 왕과 왕비는 굉장히 현명했고 백성들도 착했고 그래서 아무 사건도 없는 평화로운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첫째는 심수 왕자. 이 왕자는 어릴 때 도철해를 건너서 묘도라는 다른 섬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왕자는 빙사. 좀 잔인하고 거칠어서 왕의 걱정거리예요. 그리고 막내 공주가 있어. 노주 공주. 차기 왕위 계승자로 지금 점 찍어 놓은 막내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수, 빙사, 노주. 국왕의 환갑 잔칫날 둘째 왕자 빙사가 아바마마 새로운 궁중화가를 데려왔습니다 하면서 한 15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년 화가를 데려온 거야. 이름이 바늘귀야, 바늘귀. 근데 바늘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이 빙사가 바늘귀를 데리고 비밀 지하 요새로 내려가요. 거기서 바늘귀가 공룡이라는 스승이 있는데 그 공룡의 초상화를 보여줘요. 그림 속에 한 노인이 있는데 눈빛이 굉장히 예리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기세가 있어. 그 빙사 왕자가 말합니다. 네가 먼저 그려서 다행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늘귀의 대답이 제가 먼저 안 그렸으면요 그분이 저를 먼저 그렸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를 펼치고 그 국왕, 왕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노주 공주까지 막 초상화를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의 초상화를 완성할 때마다 그 인물이 왕궁에서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질 때마다 지하 요새에 그 초상화가 이제 하나씩 걸리는 거야. 빙사 왕자는 이렇게 바늘귀의 능력으로 전부 다 그림으로 변화시키면서 제거를 합니다. 노주 공주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주 공주는 그림이 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났어. 근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 그 바늘귀가 그린 초상화 속에 그 스승님 공룡이 계속 우산을 돌리고 있어요. 그 우산은요 살만 있어. 우산 살. 근데 그 우산 살 끝에
작은 돌멩이들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심력으로 겨우 펼쳐져 있는 아주 기묘한 우산인 거예요.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지면은 우산이 닫히고, 조금만 빨라지면은 그 돌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정확한 속도로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룡이 공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공주님, 바늘귀가 그린 그림은 그 사람을 그림으로 만드는데 이 우산 속에 있으면 그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이제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이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은 설랑지라고 하는 특수한 종이에만 그릴 수 있어. 근데 이 설랑지는 어떤 마법의 종이라서 그냥 힘으로는 펴지지가 않아. 어떤 흑요석으로 만든 특수한 석판이 있어야지 그 종이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 그 흑요석은 허얼신건 모스컨이라는 그 이웃 나라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돌이에요. 근데 마침 공주님이 흑요석 인두가 있었던 거야. 다림질할 때 쓰는. 그럼 이걸로 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걸로 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완성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룡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공주님, 즉시 도철해를 건너서 실종된 심수 왕자를 찾으십시오. 바늘귀는 심수 왕자님을 그릴 수가 없다. 왜냐면은 내가 그 제자 바늘귀한테 서양화 기법만 가르치고 동양화 기법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공룡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일단 빨리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산에 몸을 맡기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공주님, 그리고 호위무사 1명, 그리고 공주님의 유모, 이렇게 셋이서 이 우산을 돌리면서 섬을 빠져나가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님들이 몰라야 돼, 사실. 님들이 알면은 빨간불 들어온다고요. 일단 들어봐요. 두 번째 동화는요. 그 노주 공주가 이제 실종된 오빠 심수 왕자를 찾기 위해 도철의 바닷가로 가는 여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는 길에 이제 노주 공주가 물어요. 우리 큰오빠는 왜 묘도로 유배가 된 거죠? 그랬더니 호위 대장이 왕자님은 거인이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유모가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안아봤다니까 거인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바닷가에 도착한 뒤 공주는 얼굴을 씻어요. 그 유모가 비누를 하나 꺼내주는데 이 비누도 그 흑요석처럼 진귀한 것이 많이 나는 이웃나라 헐신건 모스컨에서 온 비누인데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호위 대장이 도철어 얘기를 해줘요. 도철어는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인데요. 사람이든 배든 간에 그냥 바다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갈아 마셔버리는 괴물이에요. 근데 왜 이 도철어가 들끓는 바다가 되었냐? 오래전 그 이야기 왕국은 헐신건 모스컨하고 활발하게 무역하던 활기찬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헐신건 모스컨의 상인이 희귀한 민물고기를 가져왔는데 그 물고기가 이제 쇠도 씹어먹는 괴물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그 물고기를 막 사들였는데 운반선 하나가 태풍에 뒤집히면서 도철어를 실은 통이 20통이 바다에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도철어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모두 이제 산산조각내는 존재가 돼서 이제 그 왕국은 원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왕국이었지만 외부 세계와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는 농장으로 바뀌고 변화가 사라지면서 이야기 왕국은 이야기가 없는 왕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심수 왕자. 아침이 밝자 이제 묘도에 있는 심수 왕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정말 거대한 거인으로 보여. 근데 배가 점점 섬에 가까워질수록 왕자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막상 앞에 서니까 그냥 보통 키의 남자인 거예요.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도철어들이 바글바글 될 거 아니야. 이 가는데 위험하잖아. 그 유모가 들고 있던 대야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 안에 있던 비누 거품이 바다에 쫙 뿌려진 거예요. 그 신비한 비누 거품이 바다에 퍼지면서 그 난폭하게 몰려오던 도철어들이 거품에 닿자마자 엄청나게 온순해지면서 배를 뒤집어 까고 에헤헤 기분 좋다 하면서 다 얌전해진 거야. 막 꼬리를 막 살랑살랑 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섬에 도착을 했어. 이제 첫째 오빠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지. 막내 공주가. 그 심수 왕자님은 자신을 돌봐주던 병사들하고 함께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시 심수 왕자님 일행을 데리고 비누 거품으로 만든 안전한 길을 다시 따라서 왕국으로 이제 돌아왔죠. 왕궁에서는요. 그 잔인한 둘째 빙사 왕자가
왕관을 쓰고 간신들하고 이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때 급보가 들어옵니다. 폐하! 심수 왕자가 노주 공주와 함께 병력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빙사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제 궁중화가 바늘귀한테 어서 심수를 그려서 죽여라 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바늘귀는 심수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심수 왕자는 원근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바늘귀는 그 스승한테 서양화만 배웠기 때문에 그 원근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은 그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그 공령 스승이 처음부터 숨겨놓은 설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빙사와 심수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이 됩니다. 검술 실력은 비슷한데 심수는 원근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빙사가 거리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빙사는 심수의 칼에 찔려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호위대장은 왕궁을 샅샅이 뒤져서 그동안 죽인 사람들의 초상화, 노주공주의 초상화까지 발견하게 되죠. 그 초상화를 불태워요. 그랬더니 이제 공주가 이제 우산을 접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호위대장하고 노주공주는 비누가 한 개 남았거든요. 그 비누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왕국을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 없는 왕국에는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신은 두뇌 풀가동을 해서 이 이야기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을 해서 최면요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이제 PDF로 땁니다. 그리고 이제 UN 산하에 동화 분석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해독을 하는데 처음에 문학팀은 실패해. 문학적인 가치는 높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과 쪽에서 몇 달간의 분석 끝에 해독을 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거품을 만들어낸 마법의 비누는요. 비누가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배가 스스로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동화 속에서. 이거는 우주선을 추력으로 앞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 자체의 공류를 바꿔서 목적지가 인류 쪽으로 와버리게 만드는 추진 방식을 은유한 거구나. 바로 공률 추진이구나. 광속으로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리고 공룡의 회전하는 우산. 일정한 속도로만 돌려야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빛의 속도에 대한 은유구나.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니까. 그리고 심수 왕자가 원근법과 무관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빛에 연관된 거야, 이것도. 그리고 헐신건 모스컨. 이거는 실제로 노르웨이에 있는 모스켄이라는 곳이랑 헬세가라는 섬이 있는데 그거를 헐신건 모스컨. 헐신건 모스컨. 그래서 거길 찾아갔어. 뭐가 있나 찾아갔더니 그 섬 근처에 바다 위에 직경 1km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힌트로 이제 해독단이 파악한 거야. 이 소용돌이는 너무 자명해. 블랙홀이야.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내부를 관측할 수가 없어. 빛조차 탈출을 못해. 그래서 UN 해독팀의 결론은 뭐냐? 윈티엔밍의 이야기는 태양계를 은폐할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태양계를 일종의 블랙존으로 만드는 거야. 태양계 내부의 광속을 늦춰가지고 빛이 탈출을 못하게 만들면 외부 세계에서 다른 문명이 태양계를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클로킹 상태가 된다는 거야.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야기 없는 왕국이 되는 거야.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광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컴퓨터 전송 속도가 엄청 느려져. 그래서 기술 발전을 못해. 그래서 이야기 없는 왕국도 도시에서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기술 발전을 포기하고 영원히 우주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 러지가 지자에게 물었던 질문, 우리가 우주의 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윈티앵밍의 동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광속 우주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우주 속에서 숨어버리든지. 여기까지 다 해독을 했어. 근데 하나만 해석이 안 돼.
바늘귀의 그림, 이건 진짜 모르겠는 거야. 다른 부분은 다 해독이 됐는데 바늘귀의 그림 공격은 해독이 안 돼.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인류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주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미 태양계를 조준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1번 벙커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은 태양계를 향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은 태양이 터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도록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커다란 행성 뒤에 숨자. 지구는 버리고. 그래서 태양계 외곽에 커다란 어떤 우주 도시를 만들어서 목성 뒤에 숨자는 거야.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 속에서 살자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터져도 그 충격파 같은 걸 이제 목성이 막아줄 거 아니에요. 벙커처럼 쓰자는 거야, 목성을. 근데 이때는 인류 기술이 태양이 없어도 핵 융합 기술로 인공 태양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는 거야, 그냥 태양 없이. 2번째는 블랙존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계 내부의 광속을 낮춰가지고 외부에서 관측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거야. 이제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문명하고는 이제 영구 단절이 돼요. 그리고 사실상 기술적 자살이에요. 컴퓨터, 통신 속도 뭐 이런 게 다 느려지니까.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 마지막 3번째 프로젝트는요.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야. 광속 항행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태양계에서 멀리 도망치자. 그러면은 달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탈태양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3개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청신의 부사수 AA는 블랙존 프로젝트는 딱 잘라서 거부해. 나는 여기 갇혀 살기 싫다고. 우리 나가야 된다고. 그 청신도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일로 그룹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별을 팔아서 이제 겁나 부자가 됐잖아. 그 돈으로 광속 우주선 개발에 이제 올인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태양계 경보 시스템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광립이 발사돼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예요. 이게 우주선을 어떻게든 타고 나가서 일단 목성 뒤에 그림자로 들어가면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전 인류가 미친 듯이 우주로 이제 튀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이제 우주 공항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청신하고 AA도 이제 왕복선을 탑승하러 갔는데 발사장이 이제 아수라장이 돼 있어. 이미 내 앞에 29대가 줄을 서 있어. 그리고 한번 발사할 때마다 40분씩 냉각을 시켜야 돼. 그러면 못 나가잖아. 광립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사람들이 발사장이 아닌 데서 우주선을 발사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냉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핵 융합 플라즈마 때문에 우주선 발사 주변이 지옥으로 변해. 근데 그걸 못 참고 한 대가 먼저 출발한 거야. 순식간에 아래에 있던 수만 명이 재가 됐어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떠나기 시작하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우주선들이 점화를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먼저 출발 안 하면 제가 먼저 출발하면 내가 죽어요. 청신하고 AA가 탄 왕복선도 언제든지 이제 쓰러져가지고 불타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AA가 안 되겠다고 우리도 빨리 이륙하자고. 근데 청신이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AA가 말없이 총을 밖으로 들고 나가더니 그 다른 우주선의 꼬리 날개에다가 총을 다 쏘는 거야. 내가 못 나가면 니네도 못 나가 하면서. 아니, 그러고 있는데 이 광립 경보가 오보인 게 밝혀져. 오보였어.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근데 그 난리를 피운 거야. 난리 법석을. 수십 대의 우주선이 박살나고 막 수십만 명이 밑에 플라즈마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광립 경보 하나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오호 경보가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남겨줘요. 일단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내가 남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남을 살리다가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쫙 퍼져. 그리고 계급 불평등이 폭발해. 개인 왕복선을 가진 부자들은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거야.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에까지 이제 영향이 온 거야. 이거 광속 우주선 만들어도 어차피 부자들만 살겠네? 스벌! 하지마! 이렇게 된 거야. 오경보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삼체 함대가 지구를 향해서 5년 전에 이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광속이 개발이 된 상태였어요. 광속 항행이. 근데 삼체 함대가 광속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곡률 추진을 하면서 그 항적이 엄청 크게 우주에 남아. 비누 거품이
우주에 남는 거야. 근데 그 거품을 광립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경보가 울렸던 거야. 근데 그렇게 엄청난 거품 항적이 남기 때문에 광속 기술을 쓰는 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속 기술을 쓰는 순간 그 문명은 우주 전체에 또 자기 위치를 광고하는 꼴이 돼. 큰 거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삼체가 3년 만에 파괴된 이유도 그 광속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암흑의 숲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제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가 즉각 중단이 됩니다. 저거 광속 우주선 타면은 바로 우리 태양계도 표적이 된다고. 결국 이제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는 나가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인류는 벙커 프로젝트하고 블랙존 프로젝트 이제 두 가지밖에 못 하게 된 거야. 예를 들면은 눈 내린 들판에서 도망치려면 뛰어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뛰어가면 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서 사냥꾼한테 바로 들키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뛰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눈밭에 웅크리기로 했어요. 청신은 누구보다도 이제 광속 우주선을 원했지만은 나는 이 인류의 여론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선한 검잡이잖아. 또 윤리적인 리더예요. 이 청신은. 그때 청신의 앞에 누가 나타나냐? 웨이드가 나타납니다. 외파리 웨이드가 팔을 펄럭거리면서 나타나요. 위협력 100의 웨이드가 출소했습니다. 웨이드가 청신한테 말합니다. 나한테 헤일로 그룹을 넘겨. 내가 광속 우주선을 계속 만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신하고 A가 이제 동시에 깨달았어. 이 인간이라면 전 우주의 저주를 받아도 광속 우주선을 만들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이 헤일로 그룹을요, 웨이드한테 양도합니다. 대신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이 광속 우주선이 만약에 인류를 위험하게 만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의 결정은 내가 하겠다. 그때는 만약에 내가 동면 중이라면 나를 깨워라. 그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한다. 미래의 어떤 최후 심판자 역할을 예약하고 동면에 들어간 거예요. 광속 우주선의 운명은 이 냉혹한 웨이드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60년이 지납니다.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제 웨이드한테 넘기고 동면에 들어간 청신이 60년 만에 깨어납니다. 인류가 정말로 벙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뒤에 64개의 우주 도시가 지어졌고요. 각각이 하나의 거대한 인공 행성처럼 독립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담에 나오는 스페이스 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신은 목성 뒤편에서 깨어났고요. 도시가 너무 평온해서 놀랐습니다. 삼체 위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있고 아무도 멸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냥 작게 복원된 지구가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9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 문명이 모두 이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지구에는 단 500만 명만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원시의 대자연 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웨이드는 드디어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표정으로 어떤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청신의 머리카락을 한 3mm 정도 잘라서 얇은 판 위에 놔요. 그리고 기계를 탁 켜니까 머리카락이 2cm 정도 옆으로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미세한 규모지만 방금 그거는 곡률 추진으로 이동을 한 거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확장하면은 광속 항해가 가능하다. 50년 정도 있으면. 근데 이제 연방 함대가 헤일로 시티를 봉쇄 중이야. 그 연방 정부의 태도는 뭐냐면은 니네가 광속을 찍는 순간에 태양계 전체가 죽는다. 개발을 멈춰라. 근데 웨이드는 싫은데? 이게 사는 법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충돌 직전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웨이드는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반물질 폭탄을 1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우주 도시에 다 심어놨어요. 이 반물질은요, 그냥 터지면요, 그냥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주 먼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깨운 거야. 만약에 이게 인류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 깨우라 그랬잖아.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한다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청신은 이제 상황을 보고 단번에 판단을 합니다. 웨이드, 즉시 항복하고 반물질을 전부 인류에게 넘겨. 그 웨이드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청신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인간의 본성을 잃으면 많은 걸 잃지만 짐승의 본성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랬더니 청신이 그래도 난 인간의 본성에 따르겠어요. 웨이드는 한숨을 쉬면서 결국 청신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연방과의 전쟁 대신에 항복을 선택하게 되죠. 그 연방이 그 웨이드가 반물질 폭탄을 15,000개를 만든 거를 언론에다 까발렸어. 그래서 여론이 뒤집혔어. 테러리스트다. 광속 추진한다고 아주 그냥 인류를 장난감인 줄 안다. 그 결과 헤일로 그룹의 자산 전부가 압수가 됐고요. 도시 과학기지가 폐쇄가 됐고요. 웨이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웨이드는 레이저로 기화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이었습니다. 5장에서는요. 소설의 시점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 서술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떤 초고등 문명의 가수라는 존재야. 노래 부르는 가수.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우주에서 뿌려지는 여러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암흑의 숲 공격이 여기저기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진짜로 판명이 되면은 그 문명을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근데 이게 가짜 정보도 꽤 많아서 직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수가 왜 그런 걸 하냐고요? 콧노래 부르면서 하거든. 가수가 그래비티호에서 발사된 삼체 문명의 좌표를 받게 돼요. 아유, 여기 또 문명이 하나 또 있네. 아, 뭘 던져볼까 하면서 창고에서 이제 무기를 꺼내와서 딱 봤는데, 아니 다른 문명이 이미 창고에 갔다 온 사이에 삼체 문명을 파괴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파괴해버렸네 하고 이제 슥 보고 있는데, 그 삼체가 과거에 지구랑 교신한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보다가 이제 러지가 수백 년 전에 발사한 저주의 주문도 확인을 하게 돼요. 이것 봐라. 암흑의 숲 이론을 이해한 문명이 하나 더 있네. 청소 해야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쓱 보더니 어라? 그 목성형 행성들 그걸 또 보게 돼. 그럼 저기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 벙커 프로젝트까지 간파를 한 거야. 창고에서 새로운 무기를 하나 꺼내와. 그러더니 콧노래 부르면서 그거를 태양계를 향해서 휙 던집니다. 얼마 후 태양계로 접근 중인 미확인 물체가 발견이 됩니다. 딱 신용카드 크기만한 납작한 물체가 날아오고 있어. 그래서 이걸 종이 쪽지라고 부르기로 해요. 얘가 뭔지 보려고 이제 가까이 이제 탐사선을 보냈는데 상호작용이 전혀 안 돼. 만져지지가 않아. 얘는 그냥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찰선을 움직여서 얘를 정찰선 안에 머물게 했어. 이것저것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질량이 없어. 전자기파도 없어. 아무런 상호작용이 안 돼. 만지면 통과해. 그때 이제 수백 년 전에 그 딩이 박사가 물방울을 탐사선 안으로 들어와서 관측한 다음에 조졌네 이거 약간 그 느낌을 받고 이제 멸망했잖아요. 똑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도망치자 이거. 이상하다. 도망치자. 근데 바로 그때 종이 쪽지가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어. 그러더니 우주선이요. 납작해져. 3차원 우주선이요. 2차원 평면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 납작해지는 거야. 눌려지듯이 그냥 이게 쭉 펴지는 거야. 2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과학자가 윈티엠밍의 동화를 떠올립니다. 마지막까지 해독이 안 된 부분, 바늘귀의 그림. 해독이 안 된 이유는요. 그게 비유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팩트였어요. 초고등 문명이 휙 던진 그 무기가 뭐냐면 2차원 벡터 포일, 특정 구역을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추락시키는 무기를 태양계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 평면화가 단순하게 납작하게 눌리는 게 아니고요. 3차원 공간이 2차원이라는 절벽으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빛의 속도로 도망쳐야 되는데 웨이드가 죽어버렸죠? 그거 연구하던 태양계에는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신과 AA는 인류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구 문명의 유산을 안전하게 우주 밖으로 내보내는 일. 그걸 위해서 헤일로호라는 그 헤일로 회사의 최신 우주선을 타고 가장 바깥쪽 행성 명왕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명왕성에는 뭐가 있냐면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구 문명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인류의 문명을 10억 년 뒤까지 이제 보존하는 일종의 묘지예요. 그 청신과 AA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검잡이였던 러지가 그 마지막 태양계의 묘지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러지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인류의 문명은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엄청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현대 기술들, 뭐 양자 메모리, 광 디스크, 하드 디스크 모두 길어야 몇만 년밖에 못 간다.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가는 기록 수단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돌에 새기는 거야. 그러면서 러지는 인류의 모든 문명을 돌에 새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 졸라 낭만적이야. 자, 그 와중에 이제 태양계의 2차원화가 장엄하면서도 아주 비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태양계는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하고 완전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묘사가 돼요. 명왕성에 남은 러지가 헤일로호에 탄 청신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헤일로호는 광속 우주선이었어. 그러니까 웨이드가 죽은 뒤에도 헤일로 그룹이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50년 뒤에 곡률 추진 엔진을 완성을 한 거예요. 웨이드의 유산이었던 거야. 그리고 러지는 마지막까지 탑승을 거부하고 청신과 AA만 거기 태워서 멀리 보내요. 근데 여기서 러지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광속 항해를 하면은 항적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비누 거품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 항적은요, 주변의 빛의 속도를 낮춘대요. 그러니까 광속 우주선이 지나가는 곳에는 자동으로 그 블랙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광속 우주선을 개발하면요, 블랙존은 그냥 따라오는 거였어요. 광속 우주선이 있으면 태양계가 자동으로 블랙존이 되는 거야. 그럼 3차원 문명들이 태양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럼 생존이 가능해. 태양계도 살고 나간 사람도 살고 다 살아. 모두 살 수 있는 해답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근데 청신이 광속 우주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 완전히 닫힌 거예요. 청신은 두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검잡이로서 이제 스위치를 던진 게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 광속 프로젝트를 웨이드한테 빼앗은 거. 만약 그때 개발을 막지 않았으면은 인류는 블랙존 플러스 광속 항해까지 다 얻어가지고 두 가지 생존 루트를 동시에 가졌을 거예요. 그때 러지가 청신에게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겠니? 그 사실을 깨달은 청신은 이제 수백 년 전에 검잡이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인류가 살아남을 두 번의 기회를 자기가 이제 다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태양계는 완전히 평면화가 돼서 붕괴했고요. 이제 인류의 생존자는 단 2명입니다. 청신과 AA. 그래서 청신이 나 죽어야겠다고 해요. 근데 AA가 말리면서 지금 당신이 죽으면 인류의 절반이 죽는 것이다. 왜냐면 인류가 이제 2명 남았으니까. 자, 이제 청신과 AA는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지 하나로 방향을 돌립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윈 티엔밍이 청신에게 선물한 별 DX3906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길 향해서 이제 헤일로호가 곡률 추진을 가동하고 조용히 광속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동화책 이야기를 하고 윈티엔밍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선물했던 그 별에서 만나자 라는 아주 낭만 넘치는 인사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장 들어가겠습니다. 헤일로는 이제 광속으로 쌩 하고 286광년을 날아가서 윈티엔밍이 청신한테 선물했던 그 별에 도착을 해요. 근데 광속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이 느려지잖아요. 우주에서는 286년이 지났는데요. 이 우주선 내부에서는요, 52시간.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이 별에는 이제 고체 행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파란 별이고, 하나는 회색 별이에요. 파란 별은 지구 느낌이 많이 나.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제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인간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래비티호의 연구원이 한 명 있는 거야. 관이판이라는 사람이. 아니 여기에 왜 있어요? 이제 물어본 거지. 그 우주에 나가 있었던 블루스페이스호랑 그래비티호 걔네도 거주가 가능한 행성을 찾은 거예요. 인류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낸 거야. 심지어 한 세기 전 정도에는
광속 우주선도 자체 개발할 정도로 문명을 되살렸대. 그리고 이제 관이파는 이 별을 탐사하러 왔다가 2명을 맞이하려고 남아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란 별에서 하루 더 있다 가려고 하는데 관이판이 타고 온 우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우주선에서 이상한 보고가 떠요. 그 옆에 있는 회색 별에 정체불명의 5대의 우주선이 착륙을 한 다음에 12분 만에 사라졌다. 너무 수상한 상황이잖아요. 관이판의 원래 임무가 탐사니까 바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청신은 혹시 윈티엔밍 아니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 AA는 파란별에 남아서 대기해. 그래서 이제 회색별로 가면서 관이판이 이제 그동안 알게 된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청신한테. 그 요약하면은 우주는 여전히 암흑의 숲이야. 그리고 최상위 문명이 쓰는 공격 방식은 뭐냐면 우주의 물리 법칙 자체를 무기로 쓴대요. 광속을 조작하거나 차원을 낮춘다거나. 그리고 방어도 우주의 법칙으로 한대. 내가 3차원에서 있는 게 너무 위험하면은 내 스스로 2차원으로 도망을 친대. 다시는 3차원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해진대. 그래서 그런 문명이 하도 많으니까 점점 우주의 차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등 문명끼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의 개념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회색 별에 도착을 해요. 지면에서 하늘로 솟은 검은 기둥 5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이판이 그걸 알아봐요. 이거는 복원자 문명의 무기입니다. 어떤 고등 문명의 곡률 추진 최대 출력의 항적이라는 거야. 내부의 광속이 제로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출력이기 때문에 그냥 검은 기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원자 문명은 뭐냐면요. 우주를 이런 차원 공격 전쟁 상태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믿는 집단이 또 있어. 계속 우주의 차원이 낮아지면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차원을 더 낮춰서 0차원으로 만들면은 우주가 다시 10차원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죽음의 기둥은 자극을 받으면은 폭발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이 항성계를 통째로 저광속 블랙홀로 만드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광속을 계속 낮추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차원을 아예 낮춰버려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세핑으로 돌아가자.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에도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최후의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우주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통합이 되는 되게 멋진 소설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그거야.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빅뱅이 딱 시작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순간에 AA한테 연락이 와요. AA는 옆에 있는 그 푸른 별에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윈텐밍이 왔어요. 그 삼체 함대 식민지가 그 약속된 별로 윈티엔밍을 보낸 거예요. 600년 전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사될 찰나가 된 거야.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까만 기둥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항성계 전체가 블랙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청신이랑 관이판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그 블랙존 내부의 그 저광속 상태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한 거야. 광속이 너무 느리니까 컴퓨터가 마비가 됐고 대신에 이제 저광속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뉴런 컴퓨터가 거기에는 장착이 돼 있어요. 겁나 느려. 하지만 빛이 느려져도 작동을 할 수가 있어. 대신에 얼마나 느리냐면요. 부팅에 12일이 걸려. 그렇게 해서 12일 동안 부팅을 해. 근데 바깥쪽이 초저광속이 된 상태고 청신의 우주선은 광속 상태였잖아요. 12일이 지나니까 바깥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1890만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 감속을 해서 다시 파란 별에 착륙했을 때는 AA도 없고 윈티엔밍도 없고 이미 지질학적 시간에 먼지가 되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청신이 오열을 합니다. 이제 청신하고 관이판만 남은 거야. 아담과 이브가 된 거예요. 청신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문명의 흔적을 찾아봐요. 러지가 그랬잖아요. 가장 오래 가는 건 돌에 새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 푸른 별의 땅속을 막 계속 파. 그러다가 마침내 암석에 새겨진 글을 발견합니다. 암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당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붕괴를 피해 새로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그 메시지는요. 1890만 년 전에 AA하고 윈티앤밍 둘이서 남긴 메시지예요. 청신하고 관이파는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그 오랜 세월을 넘어서 전달된 메시지 앞에서. 그때 종이 쪽지처럼 두께가 없는 하얀 직사각형의 문이 그 둘 앞에 나타나요. 물체를 던지면 뚫고 지나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근데 청신하고 관이판의 손만 인식해. 누가 준비해 놓은 거야. 그 둘을 위해서. 식별 기능이 있는 문인 거야. 두 사람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 안에 들어갔더니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km 정도 되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벽과 벽이 이어져서 이제 무한히 느껴져. 실제로는 1km밖에 안 되지만 무한하게 느껴지고 지구 같은 중력이 있고 태양도 있고 들판이 있고 집이 있고 나무까지 있는 완전한 작은 세계야. 삼체 기술로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든 인공 소우주인 거예요. 그게 청신하고 관이판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고 간 거야. 선물로 윈텐밍이. 그래서 청신하고 관이판이 그 안에서 밀과 채소를 재배하면서 조용히 살아가요. 그 청신이 윈티앤밍의 우주선에 실어 보냈던 종자들이 2000만 년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이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지자도 만나게 돼. 지자는 이 소우주가 대우주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현재 대우주가 어떤 상태냐면요. 원래 예정되었던 빅크런치, 그러니까 수축을 해서 새로운 빅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너무 많은 문명들이 이런 소우주를 만들어서 우주의 질량을 조금씩 빼가가지고 너무 우주가 가벼워져서 그냥 끝없이 팽창하면서 식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 전체가 우주에 있는 모든 문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질량을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주가 죽습니다. 그 지자는 이런 말을 해. 우리 소우주만이라도 남아서 확실하게 생존을 하자. 근데 이제 청신하고 관이파는 우리 소우주의 질량 50만 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대우주에다 돌려주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가 타임캡슐을 만들어요. 인류와 삼체의 모든 기억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자. 그러니까 새 우주가 열리면 자동으로 이제 그쪽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어떤 지성체에게 발견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우주 타임캡슐을 이제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청신이요. 하나를 더 남기고 싶대요. 어항을 하나 남기고 싶대요. 이 작은 우주가 완전히 생명이 없는 공간이 되는 거는 싫대. 소우주 안에는 단 2개만 남아. 타임캡슐 하나, 어항 하나. 그래서 이 1세제곱미터의 작은 우주에 거기에 이제 맺힌 이슬, 그 이슬 한 방울이 어떤 우주 공간을 향해서 햇빛을 반사하고 그 장면으로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허무한가요? 진짜 근데 이렇게 끝납니다. 청신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정상인가요? 저는 청신이 싫어요. 작가가 청신 같은 여자한테 크게 뒤었나 보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을 하고 2가지의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왜 사신의 영생인지, 그리고 청신은 왜 저러는지. 그 헐신건 모스컨이 노르웨이에 있는 소용돌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용돌이를 조사하러 갔을 때 어떤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음만이 유일한 등대고 모두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며 사신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 인류가 여러 가지 등대를 세웠어. 살기 위해서. 면벽 프로젝트도 해보고 검자비도 세워보고 벙커 프로젝트도 해보고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멸망에 도착하는 걸 피할 수가 없다. 문명의 번영, 도덕적인 가치랑 무관하게 모든 물질하고 문명은 붕괴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우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건 생명이나 문명이 아니고 이런 원리뿐이다. 이 원리를 사신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일종의 코스믹 호러 아닐까요, 이것도? 청신이 매번 비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펜 보고 욕하잖아요. 라이언 질병 구하기 보면서 저 새끼 왜 저래? 왜 총을 안 쏴? 근데 사실 청신이 인류의 평균값이다. 우리는 러지나 웨이드처럼 냉철할 수가 없다. 망설임이 너무 많고
결정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뭐 또 하나는 선의가 만드는 비극. 청신은 항상 선의로 결정을 했어. 스위치를 던졌을 때도 광속 연구를 막았을 때도 항상 더 큰 혼란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야 라면서 이제 선택을 한 거지. 인류를 조져버리겠어 이 선택으로. 그렇게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언제나 최악의 결말을 낳았어. 왜냐하면 이 우주의 법칙은 사신만이 영생을 할 수 있는 냉혹한 폭력적인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신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삼체 3부 설명회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체 스피노프 소설이 나왔어요. 관상지주라고요. 이번 성탄절에 출간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고요. 재미있으면 관상지주 설명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